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시장이 연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락폭이 꽤 깊은 편이고 하락의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르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여러가지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 중으로 코스닥의 작전 세력 조사 혹은 LG그룹 대주주의 주식 매매 이런 사유들을 들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장은 하락을 예비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또 과도한 상승 이후에 적당한 조정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항상 투자자들은 어떤 하락의 사유를 주변의 어떤 이유, 즉 흔히 말하는 어떤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마다 생겨나는 재료들에 주목하지 말고 실제 시장 수급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생각인데, 그에 앞서서 잠깐, 지금 시장이 오늘 제가 녹화 시간이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하루가 남았지만 주가가 오늘 42포인트가량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할까 싶은데, 그에 앞서 제가 지금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듣는 분들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을 볼 때 지금 보면 제가 얼마 전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상대해야 된다, 혹은 2, 3주 전부터 계속 시장이 안 좋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게 무슨 점쟁이 시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주가지수 중심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과거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대종주라든지 개별주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이것은 대부분 약 2에서 3배의 수익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약 한 2배 정도 상승을 해 있는 편이고, 또 삼성전자는 항상 이렇게 주가지수를 따라서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궁극적으로 삼성 주가지수와 괴리가 벌어지면 따라가고 주가지수보다 올라갈 때는 떨어지면서 이러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고, 또 이 주가지수와도 미치지 못하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또 일부 있고, 이렇게 시장은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종목 수로만 따진다면 시가총액이 아닌 대부분 2에서 3배 상승은 이미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이 3배 상승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주가지수를 만약에 벤치마크로 따라간다면 2배 상승이 될 것이고, 만약에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주가지수에 비해서 탈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이미 두세 배 된 이러한 어떤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지수와 괴리를 맞추기 위한 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각도로 가고 있다면 현재 이미 먼저 올라있던 종목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횡보해서 맞히든지 괴리를, 혹은 현 상태에서 떨어져서 괴리를 맞히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 밑에서 그 오르준다고 따라가는 종목은 어느 시점에선가 급등해서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중심 추세가 조정을 받을 때 이것이 이렇게 따라가서 이 지점에서 조정을 마치거나 괴리를 마치거나, 결국 시장은 수렴과 확산, 이것이 주식계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상승 종목 수가, 제가 첫 번째 예전에 그 강의에서 그런 미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시장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슬림화 현상이 점점 진행되는 것은, 이것은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시가총액인데, 이 시가총액이 이번에 이제 LG카드까지 성장되면서 실제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이 조정을 받고 재상승을 하더라도 조정받고 가는 자리는 이제 전고점이 되는 위치죠. 즉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를 돌파했다는 것은 주가지수 과거에 1006포인트가 고점이었지만 이번에 920포인트 정도가 왔었다면 1006포인트가 고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를 돌파하는 순간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것이 바로 시장의 개념이죠. 우리가 기술적인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1000포인트 고점이니까 1000포인트 고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 전체의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넘어서는 순간 얼마나 추가적인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조정 과정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현재 시장의 방향을 이제 다양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초대형주 이외에서는 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갔던 종목이 이렇게 올 가능성이 이렇게 갈 가능성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종목씩 속속 상승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은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과 이것이 같은 각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현재 여기서 수렴하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이 대부분의 종목은 결국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시장이 이 국면이 개인 투자자가 개인성 어떤 종목이 주도하는 국면인가 혹은 어떤 기관성 입장, 즉 기관성 시장, 즉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인가 혹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주도하는 국면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초상승이 처음에 일어났던 것은 그 당시 주가지수 500이 무너질 때 시주의 대기자금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큰 뭉칫돈들이 유입되면서 유동성을 불러일으키고 개인들의 추경 매수를 유발시키면서 시장을 이끌어서 선도했습니다. 이때 앞장섰던 것이 주로 건설주, 증권주, 거의 대표적인 어떤 개별주들이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힘을 붙여서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 아래쪽에서 던진 사람들은 이미 수익을 내기 위한 구간으로서는 이미 500%에 매수하였다면 이 종목들은 상당폭 하락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제 기관이 끌고 가는 장세에서는 이러한 어떤 개인성 종목든 이 기관성 종목에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관성 종목이 주도가 되는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초상위 대형주밖에 상대를 할 수 없다. 왜? 기관 투자자들은 비차익을 생각을 하고 펀드의 어떤 인덱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혹은 고객들에게 대한 투명성 때문에라도 항상 지수 관련 대형주부터 손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 외인 투자자가 가는 종목들은 이쪽에 속하는 종목이든 이쪽에 속하는 종목이든 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유동성이 확보되고 실적이 좋거나 그 외에 실적이 좋다는 이유 혹은 성장 전망이 좋다는 이유,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그럴듯하게 다른 투자자들이 그래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집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분명히 1번으로 이탈한 사람은 외인들이고 굉장히 똑똑하죠. 두 번째 이탈하는 건 개인이었어요. 물론 일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탈하는 것이 기관이 마지막으로 이탈할 텐데 이 기관이 마지막으로 이탈하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옐로칩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데 이 시장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 목요일쯤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심 추세선에 삼성전자가 와 있고 이미 상당폭 상승했던 개인성 종목들은 이제 수렴 국면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의 중립지역에 지금 이제 도달해 있는 것이 시장인데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개인성 종목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관련 대형주가 같이 다음 주에 무너진다면 이것은 시장의 추세가 이제는 전체가 수렴한 다음에 꺾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 시장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삼성전자나 어떤 그 외 지수성 종목들이 횡보를 오히려 보여주고 종합지수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삼성전자 등 대형 종목들은 오히려 이러한 국면에 즉 이 포지션에 속하는 장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개별주들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따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이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2, 3일간의 또 정체 이후에 혹은 소폭의 반등 이후에 이번엔 전체가 무너지는 어떤 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기술적으로만 맹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1선 지지, 61선 지지, 뭐 61선 지지가 예상되니까 지금부터는 뭐 코스닥에 집중해야 된다라든지 21선 지지가 뭐 예상되니까 거래소에서 저점 매수를 하자라든지 이러한 어떤 무리한 이야기들은 정말 그야말로 주식 투자에 처음 뛰어든 입문하는 분들이 시장에서 거의 뭐 아주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볼 때 과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혹은 주식이라는 것이 혹은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과연 이것이 정말 이동평균선 때문에 혹은 이동평균선의 매달 이동평균선이 시장의 정답일까? 혹은 제가 이야기하는 뭐 각도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해답일까? 혹은 아니라면 보조지표? 혹은 무슨 대단하게들 이야기해서 명분에서 포장하는 뭐 무슨 투자기법 혹은 뭐 무슨 법 하는 이러한 법들은 시장에서 수익을 담보할 것인가?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공연부로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는 왕도가 없다. 주식 투자는 어떠한 국면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먹히는 국면이 있고 어떠한 국면에서는 난데없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우리는 실적이 화두가 됩니다. 너나 없이 전부 이 기업은 실적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맞습니다. 과연 1999년 2000년에 이 실적이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미래에 대한 꿈만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였던 것이죠. 지금은 너나 없이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을 이야기하는 사람 과거에 전부 꿈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실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젠가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시장이 실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갈 때가 있고 시장이 꿈이라는 것을 성장성 혹은 꿈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갈 때가 있고 이도저도 안 되면 거짓말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테마라든지 각종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의 국면은 이 시장이 상승을 하든 떨어지든 상승하든 조정하고 들어가든 내려가든 이것이 가는 것은 수급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가는 것의 한 가지 트렌드가 지금은 실적이라는 트렌드를 앞에 내세워서 가는 트렌드가 있고 오직 기술적 분석이라는 구간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있으며 또 이 꿈 성장성과 같은 이런 얘기들이 혹은 뭐 포장된 어떤 포장지만으로 시장이 갈 때가 있고 혹은 어떤 무슨 테마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냉각캔이라든지 혹은 뭐 어떻게 뭐 금광이라든지 이런 거짓말로 가는 그것이 먹히는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900포인트 1000포인트 가는데 건강개발 100번 떠들어봐야 그 종목 안 갑니다. 주가지수 마구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여기서 지금 실적하는 분들이 과연 실적을 과거에 얘기를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며 기술적 분석을 도외시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기술적 분석만은 논할 시기가 옵니다. 그렇듯이 시장의 국면이 지금 기관이 주도하는가 개인이 주도하는가 외인이 주도하는가 이건 역시도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장은 수급이고 그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흐름인데 그 흐름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보고 세계 일주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책을 보고 그 새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보거나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구가 과연 돌아가는지 태양이 돌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투자는 냉정하게 차분하게 어떤 작은 모멘트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판단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1000포인트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확신을 먼저 가지고 저는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단언하는데 위험한 이야기가 되겠죠. 지난번에 1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져서 지금 900포인트 왔는데 이 지점은 여기서 이 지점이 여기가 될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지점이 여기가 몇 포인트 지지될 것이다 몇 포인트 지지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 우리가 속된 말로 초짜입니다.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70포인트 정도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것이 850포인트에서 움직일지 800포인트까지 떨어져서 갈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와 그 외의 모든 종목들이 이제 수렴했다. 삼성전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가 아마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를 16만원, 15만원 대에서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삼성전자를 두 번 다시 이 가격으로 살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번 방송에서 단언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게시판에서도 제가 꽤 많이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야 되는 국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럼 그 당시에 뭐 16만원대에 샀다고 가정을 하죠. 지금 40만원이면 몇 배입니까? 결국 2점 몇 배죠. 그러면 개별주들이 이렇게 올라서 떨어지는 현재 상황,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와 수렴되어 있는 국면이지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이고 개별주가 죽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개별주가 지금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그 외에 정권정보 사이트 같은데 게시판을 읽어보면 투자자들이 이런 목소리가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정부에서 삼성전자만 작전을 하고 기관들에서 삼성전자만 사가지고 시장을 왜곡하고 이런 뭐 나쁜 것은 작전 아니냐, 이거 뭐 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갔던 그 2배, 3배 올랐던 그 장과 그때 천천히 시수따라 올라갔던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그 당시 이건 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장은 확산과 수렴이 근본적인 정답이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현재 여기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접점에서 만난 시점 이번 주말 이후로 이 두 개 종목이 같이 밑으로면 심하면 800포인트 이하까지 800포인트 선까지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760포인트까지 조정도 가능하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나 혹은 삼성전자를 여기서 수렴을 끝내고 삼성전자류가 되든 개별주가 되든 어떠한 종목이든지 먼저 앞서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이 분명히 다음번 주도주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통신주가 주도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한전이라든지 SK텔레콤을 필두로 해서 그 외에 각종 주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쭉 치고 나가면 또 종합지수와 삼성전자는 이렇게 괴리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런 소리 나옵니다. 삼성전자 뭐 올라봐야 삼성전자가 아무리 종합지수가 1000에서 2000 가봐야 삼성전자 40만원에서 80만원 밖에 더 되나. 그런데 지수 1000에서 2000 가면 개별 종목 5배 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이 종목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가서 다시 만나는 국면이 오겠죠. 우리는 매번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 수렴을 거치고 튀어나갈 때 수렴을 거치고 튀어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튀어나갈 것인가를 빠르게 알고 캐치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의 해안일 뿐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 추세를 저는 이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시장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넘어가지 않고 떨어진다면 뭐 그건 저 역시도 피해를 입겠죠. 저는 뭐 화가 이야기지만 저는 10년을 보고 앞으로 향후 10년을 보고 저는 10년의 중장기 상승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우스개로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주가지수 6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기가 오든 여기가 오든 여기가 오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든 어떠한 형식이든지 조정이 온다면 그것은 조정일 뿐이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여기서 부안해동해서 다시 매수를 미수를 내서 매수를 하고 또 그 미수 청산 때문에 하한가를 내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정권사들이 10배씩 미수를 허용하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은 큰일 날 것이라. 저는 한 가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가지수가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가서 개인들이 번 돈을 주가지수 1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가 되면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 10배 미수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을 1000만원어치를 현금을 넣고 10배를 사면 1억 원어치를 사서 하루 한가 맞아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옵션 투자도 아니고 이런 시장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증권시장에서부터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에서부터 먼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에 걸쳐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데 저 가장 큰 걸림돌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번에는 정권 시장을 부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절대로 정시를 죽일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다. 원래 부동산과 정시는 상극이라서 부동산이 상승하면 정시는 떨어지고 정시가 상승하면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 두 시장을 다 죽일 수 없다. 저 정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현재 은행권 대출들이 가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일어나 있는데 만약 정시나 부동산이 떨어지면 지난번에 기업에 의해서 손실이 났던 은행들이 이번에 개인 때문에 은행들이 끝장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과 시장을 살리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만약에 무리수를 뜨거나 어떤 악수를 둘까봐 그것이 걱정일 뿐이고 어떠한 식으로 건전한 정책을 구사한다면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연기금 투자라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지수가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다만 현재 내가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어떠한 식의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은가 정답은 하나 자전 매매 하지 마십시오. 정권사 몇 개 망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온라인 정권사 K증권, E증권, 이런 수수료 몇 프로 가지고 대량의 어떤 데이트레이딩을 하게 하는 이런 회사들, 혹은 미수 10배씩 허용하는 회사들, 사실 정보사 몇 개 나가 떨어지게 해서 망해서 시장에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자전 거래하지 마십시오. 수수료 내지 말고 정보사 다 시장에서 대외 이탈시키고 한 두세 개 정보사 살려가지고 이 정보사들이 시장의 힘에 굴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주제가 자꾸 빗나가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 정권사에 아주 유능한 애널리스트 한 분을 원래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통신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애널리스트가 한 분 있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의 시장을 보는 눈이 상당히 정확하구나. 작년에 내가 나눴던 대화들이 현재 시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분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해보려 했는데 이분이 당연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재 대형 정보사들 애널리스트들은 여러분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은 정보를 분석하면 메일을 통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에게서 펀드 매니저로 딱 보냅니다. 자료를. 펀드 매니저가 책상에 딱 출근할 책상에 자료가 있겠죠. 살펴보고 투자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자료가 시장으로 나오죠.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부숴야 됩니다. 어떻게 부수느냐? 이런 대형 정보사의 리서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정보사의 투자자들이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과연 당신네들이 거래하는 고객 중에 대형 기관의 펀드 매니저도 고객이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것도 엄청난 비중인데 왜 개인은 모르는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서 좋은 자료를 멋진 자료를 맨날 보내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면 삭피하고 나중에 한 발 늦은 이런 나중에 리서치 자료를 딱 주면 애들이 매집 다 하고 내가 사서 꼭지 당하게 만드나 난 니네들 정보사 거래 안 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로 불공정하지 않게 똑같은 정보 똑같은 리서치 왜 정보사 내가 수수료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사 리서치를 적다고 보지 못합니까? 작은 소수가 모이면 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작은 거래를 자제해서 내 스스로 손실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건방지고 오만한 정보사들 몇 개 문 닫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많고 절대로 손실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전폐하고 아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1시간 동안 시청자들과 나눠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칼럼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옵션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면 중간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옵션의 프리미엄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이 방송에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이제 데이터가 돈 주고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개월이 안 됐으니까 앞에 선물 옵션 부분에
MBN 홈페이지에 가서 FOD 보기를 통해서 새로 한번 보시고 이걸 계속 이어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등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5다 그러면 105.7이다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 2.5 단위로 뭐 107.5 뭐 110 뭐 102.5 100 이렇게 2.5 단위로 행사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행사가의 445입에서 가까운 것을 소위 말하는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12다. 오늘 코스피가 112라면 등가격은 112.5짜리 콜옵션이 등가격이 되는 셈이죠. 2.5 단위로 자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쉽게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현재 옵션 행사가가 자 100 기준에 현재 100이 등가격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제 현재 뭐 종합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1이다 그래도 등가격이 100이 될 것이고 102가 오늘 종합지수라면 102.5가 등가격이 되겠죠. 자 이제 100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럼 위쪽으로 우리는 102.5 105 107.5 110 아래쪽으로 97.5 95 92.5 90의 옵션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사가 100짜리 콜옵션과 풋옵션 105짜리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여기에 프리미엄이 딱딱 붙어 있게 됩니다. 현재 등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4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제 콜옵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등가격이 100이고 코스피 지수가 뭐 100이라고 가정을 하지요. 그럼 요거는 5, 7, 9, 11포인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뭐 2, 1, 0.5, 0.1에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지금 이러한 순서로 프리미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이유는 만기가 현재 이제 현 시점에서 만기가 되어도 등가격이면 이 가격은 이미 등가격이기 때문에 행사가가 실현 가능한 가격이다. 더 밑에 있어는 100에서 마무리된다면 이 차익만으로도 2.5가 자동으로 남는 것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지수가 더 위로 올라가면 차익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이거는 이것과의 차이만 해도 이미 5포인트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이미 이것과만 해도 7.5포인트의 차이가 있고 이것만 해도 10포인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콜옵션이다. 그래서 100인데 현재가 예를 들어서 나는 95짜리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옵션은 최소한 이 차익에 생각하는 5 플러스 프리미엄의 값이 프리미엄일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프리미엄은 과연 그럼 이성적으로 현재 붙어 있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100인데 102.5가 될 확률은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설마 102.5까지 못 올라갔다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남은 기간이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만기일이 끝나고 첫 번째 시작이라면 오늘이 예를 들어서 4월 1일이다 가정을 하죠. 원래는 둘째 주가 만기지만 이것이 이제 만기가 끝나고 첫째 주로 가정을 하고 다음 만기가 5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려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100에서 102.5가 될 것은 사실은 거의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뭐 한 8 정도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왜? 매도자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미 프리미엄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고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을 무한대로 계속 물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비쌉니다. 그런데 시간이 뚝뚝뚝 흘러서 현재 4월 30일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4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일이 만기인데 하루 만에 102.5포인트 콜옵션이라면 현재 100에서 하루 만에 2.5포인트 올라야 됩니다. 내일 하루에 바로 2.5포인트가 이것은 확률이 많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프리미엄이 이때쯤 되면 뭐 1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5월 1일 당일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5월 1일 당일이 되면 당일날 2시 50분 되면 이제 끝나니까 여기서 당일 오전 10시에는
그나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2.5포인트가 움직일 확률이 좀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0.5 정도 붙었다가 11시 정도 되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0.4, 12시 정도 되면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0.3. 왜냐? 2시간 만에 2.5포인트 올려줘야 되니까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만약에 2시 30분 정도 되면 프리미엄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왜? 10분 만에 2.5포인트 올려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당일날 오전 10시쯤 돼가지고 현재 100인데 102.5가 예를 들어서 0.1에 거래되고 있었다. 0.1에 0.1이면 만원입니다. 옵션은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게 제휴시장에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100포인트에서 갑자기 103포인트 정도 올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 무려 2.5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의 수익이 나버리죠. 차익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0.1을 주고 사서 3포인트의 수익이 났으니 무려 2.9포인트의 수익이 났고 이 수익은 무려 30배 수익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옵션에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인지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옵션이 어떻게 사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옵션을 살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프리미엄이 4라면 요거는 3, 2, 1, 0.5 뭐 이것이 만약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다면 얼마나 합리적이겠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투자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막 올랐다 내렸다니까 야 요거를 만약에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좀 흥분해 있어가지고 적정 가격이 현재 코스피 지수 100에 만기일이 20일 남은 상황에서 105라면 프리미엄이 2가 적당하다. 근데 만약에 프리미엄이 현재 3이 붙어 있으면 1만큼은 과열이다. 따라서 이때는 매도를 딱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자. 혹은 만기일이 15일 남았는데 105포인트 콜옵션이 4가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실제로 이론가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6 정도는 될 것 같다. 콜옵션 매수하자. 2를 먹자. 이런 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겁나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옵션 프리미엄, 즉 적정 옵션 프리미엄은 어떤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옵션 가격을 내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00년부터 시작합니다. 1900년에 우리가 미국 사람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루이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스크라이브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규분포 곡선을 만듭니다. 즉 옵션 가격을 가지고 좌우 편차를 이용해서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서 옵션이 이러한 어떤 편차 안에서 들어가면 요걸 벗어나면 매도, 요 안에 들어오면은 뭐 매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옵션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오류는 옵션은 손실은 프리미엄만 날리는 것이고 수익은 무한대로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정규 분포가 안 되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수익은 무한대로 나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만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틀렸다. 그래서 다시 대수정규 분포로 뭐 변경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고 이 사람이 실패한 원인은 옵션에서 시간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가치가 뭐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옵션이 어떤 것이 적정가냐 옵션 투자에 무슨 전문적인 노하우를 깨는가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70년에 피셔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MIT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피셔 블랙이라는 사람이 슐츠라는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옵션의 투자의 가장 훌륭한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성공을 하느냐면 시간 함수를 가지고 미분화해서 말이 어렵죠. 시간 함수를 미분화해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아주 유명한 열교환 법칙 방정식과 결과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물리학에서 열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열교환 법칙의 방정식과 이 사람이 굳이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해보니까 이 방정식이 같더라 하는 겁니다. 즉, 뭐를 의미하느냐. 열이 교환되는 대류 현상을 가지고 분석하는 물리학의 이론이 인간의 옵션 행위에 어떤 가지고 행위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 보니 이것이 같다구나 무릎을 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가 만드는 이것을 시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으로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매도하고 저평가되었다면 매수를 해가지고 옵션에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사람은 옵션 투자한 지 2년 만에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이유는 여기서 간과되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흥분, 인간의 감정, 바로 이것을 계량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즉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함수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과거 자료는 맞추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좋다 그러면 나도 도전 한번 해보자 해서 덤빈 사람들이 나와서 옵션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1980년대에 젤린조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사가 기구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나사에 근무했던 과학자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수학자들이 이 옵션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로켓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옵션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동성, 델타, 감마, 베가, 세타 이러한 수치들을 만들어내고 옵션의 적정성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옵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현재 이 가격은 무엇이냐? 현재 내가 100인데 그럼 105짜리 콜옵션을 2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 아닌가? 그래도 되나 안 되나? 내가 판단할 기준이 뭔가? 감각인가? 그것을 아는 방법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옵션의 변동성을 이해하자는 것인데 변동성이라는 것이 제가 말했던 옵션 투자의 핵심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동성이 이 바이탈리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옵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옵션의 알파 오메가고 내가 이것이 타당한 가치를 주고 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은 우리가 역사적 변동성 혹은 내재적 변동성 이 두 가지의 어떤 변동성을 내재 변동성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이번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신문기사를 여러분이 잘 검색해 보시면 화요일 수요일경에 옵션의 역사적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 변동성과 이 인플레이션 내재적 변동성, 즉 내재 변동성 이 두 가지 변동성으로 옵션의 변동성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역사적 변동성이라는 것은 말이 거창한데 사실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제가 결론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표준 편차로 옵션의 합리적인 적정가, 즉 이론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코스피 200 지수라는 그 지수의 변동성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옵션 가치의 이론가를, 즉 이론적 수치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행사 가치, 잔존 가치, 시간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함수로 대입해서 수치를 딱 내보고 이것과 가지는 차이,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변동성이라 그러고 내재적 변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옵션의 현재가 이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론은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즉 현재 옵션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현재 프리미엄이 4라면 4, 6이라면 6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 현재 이런 이론적인 수치가 아닌 이 현재의 수치를 시간의 함수를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변동이 얼마나 편차를 그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한 것이 내재적 변동성입니다. 제가 항상 나쁜 습관이 있어서 항상 시작과 끝에 사슬이 길어지면서 진짜 본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시간이 항상 쫓기는데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제가 빼뜨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건강 컨디션도 나빠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 왕따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일주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왕따라는 것은 과거 수년 전에 일본에서 이지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여기까지 수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란의 또 왕따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왕따라는 소위 말하는 테러를 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가 오히려 폭력을 가한 자기 자식을 감싸는 어떤 비뚤어진 모정의 어떤 진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그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 단순히 사회 현상 속에서 왕따라는 행위가 있구나, 혹은 어떤 하나의 분위기상 우리 사회에서 왕따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 하나 속에서 보아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엄정하고 공평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할 자리에 회초리를 들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있지 않는지 반성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빗나간 애정이나 혹은 빗나간 모정 혹은 부정으로 자식을 감싸다 보면 이러한 자식들이 자라서 결국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의리조차도 배신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고통 정도는 아랑곳할 것 없이 금융시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혹은 범죄에 가까운 작전을 하고 그 위에 각종 금융기법이라는 이름하에 시장의 질서를 뒤흔들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아주 나쁜 사악한 무리가 되는, 바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회초리를 치는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데, 이 일과 더불어 지난주에는 LG그룹 대주주가 자기 주식의 대부분을 LG화학에 대량 매도함으로써 실제로 LG화학이 그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시장을 급락의 한 원인으로 일조를 하였고, 실제로 LG그룹주는 대단히 주가가 하락하는 아주 참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LG그룹이 지난 2000년에 지난번에 LG가 비상장 주식을 대주주에게 아주 성값에 매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차례 시장이 분노하였던 기억이 있고, 이번에 비록 LG석유화학 자체가 그 거래로 인해서 손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서상 5,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몇만 원에 되팔아줄 수 있는, 되사줄 수 있는, 그래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것들을 시장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행할 수 있는 LG그룹의 어떤 대주주의 후한무치함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관대하게 바라본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적시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난 98년, 99년에 벤처가 화랑을 일으킬 때 이삼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삼성그룹의 대주주의 아들인 이재용 씨를 내세워서 이삼성으로 무장 이름을 내세운 다음 앞으로 삼성그룹의 어떤 벤처의 미래 혹은 미래 성장산업의 책임자로서 과대포장하였다가 결국 그것이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기형이었음을 깨닫고 닷컴의 몰락과 아울러 오히려 삼성 계열사의 그 지분을 떠넘기면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 허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라는 큰 거대 기업이 그 정주영이라는 위대한 창업자가 이뤄낸 그 위대한 기업이 그 아들들로 인해서 어떻게 몰락에 갔는지, 그 현대그룹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경제에 얼마나 엄청난 부담을 주었던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너무나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그룹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현대자동차에서 그 아들과 조카까지 각사의 임원으로
또 30대 상무로 30대 이사로 이제 현대그룹의 핵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뚤어진 애정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LG그룹이 대주주를 챙기는 모습이나 삼성에서 대주주의 아들을 챙기는 모습이나 현대차그룹에서 자신의 아들과 친인척 조카들을 챙기는 모습들에서 우리는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재벌가에서 과연 국가 간 혹은 민족 간 그 외의 윤리관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소가 황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는 것으로 민중을 선동하고 난이 일어났던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전에 황소가 황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물었듯이 우리는 재벌그룹의 혹은 CEO의 혹은 경영자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상장기업이 되고 그것이 주주들이 국민들이 전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다면 이제는 누구가 가장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인사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이끌어가고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만족을 대주주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참 바라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2대, 3대 이어지면서 계속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면 황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CEO의 경영자의 시도 따로 있어서 재벌의 아들은 역시 재벌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적합하고 재벌의 아들은 그 회사를 가장 잘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과연 재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장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내 자신의 소유가는 결국 내가 잠시 빌려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잠시 경영을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잠시 운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건전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가진 경영자를 기대하면서 현재 삼성, 대우, 현대와 같은 이러한 대그룹들의 일관되는 작태에 대해서 통탄하는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야기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주제가 다른 이야기가 하나 생깁니다만은 이번에 LG그룹에서 대주주가 LG그룹 대주주가 주식을 매하고 또 코스닥이 작전을 조사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이 시장이 이번 주말 금요일까지 무너진 것이 과연 이러한 LG그룹 대주주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혹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작전조사 이것이 시장을 과연 붕괴하였는가라는 데에서 한번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번에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크게 입은 투자자들이나 혹은 거래소 중소형 개별주에서 미수를 동원해서 매수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은 저는 냉정하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시장이 하락하면 그것이 작전조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난 2000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과연 작전이 걸리지 않은 종목이 과연 있었던가라는 반문에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혼탁하고 엄청나게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그것을 그 이후에 뒷감당을 개인 투자자들이 해왔던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사례를 끄집어내어서 조사를 하고 그 당시 작전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시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시장을 해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코스닥 작전주 조사로 코스닥이 붕괴하였는가? 비록 LG그룹 대주주는 LG화학의 어떤 결정은 만인의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런 LG그룹 대주주의 어떤 주식 매도 관계가 거래소 시장을 급락시켰는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장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중심으로 슬림화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이 버티고 그 위의 종목들은 이미 상승 대열에서 낙오하는 전형적인 하락을 애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미수가 1조 3천억을 계속 넘은 상황에서 줄어들지 않는 그 미수금 그것이 바로 직접 내 자신의 등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하락의 사유를 코스닥의 작전주 조사라는 이러한 곳 쪽으로 몰아붙여서 심지어는 언론마저도 코스닥 작전주 뒤늦은 작전주 조사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초토화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미꾸라지들이 한 번 더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러한 미꾸라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깊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그러한 어떤 작전 세력,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세력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과거 99년, 98년도에 98년, 99년, 2000도에 일어났던 그러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하는 응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주식시장이 더 이상 그런 혼탁한 어떤 풍토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전한 선진시장으로 진입하는 오히려 대단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금감위나 그 외 당국에서 실시한 증권사 지점들의 어떤 폐쇄와 같은 강경 조치라든지, 현재 코스닥 작전주의 어떤 조사라든지, 작전 세력의 어떤 지속적인 조사 방침들, 이러한 방침들은 오히려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정말 건강한 성원을 보내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작전 세력을 조사해서 뿌리 뽑고, 대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당이익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 사람들의 부당이익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당이익은 어떻게 환수하면 좋을 것지에까지 생각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함으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금융실수를 물러나게 하는 이런 미꾸라지들이나 정말 악인들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개인 투자자가, 건전한 가정들이 파탄나고, 건전한 가정들이 결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희망을 잃어가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건강하고 맑은 또렷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